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19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6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강의 제목은 범신론입니다. 소위 물질과 정신은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 또는 동일한 실제의 상보적인 측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잠깐 지난 강의를 복습해 보면 정신과 물질을 별개의 실체라고 보는 실체 이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이 별개라면 최소한 두 가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두 가지 문제라는 것은 심신 문제와 심적 인과의 문제라서 영어로 마인드 바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하나는 프로그램 오브 멘탈 코제이션인데, 심신 문제라는 건 뭐냐면 물리적 입자들만 이루어진 세계 속에 어떻게 통증과 같은 의식 경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뇌 속의 물리적 입자들이 심적 경험이 원인이 됐습니까? 지금 정신물질 이원론에서는 물질과 정신은 별개의 실체예요. 그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이 뇌 속에서 어떻게 우리 심적 경험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별개의 실체인데. 그 심적 인과의 문제는 내가 팔을 움직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졌어요. 그 의도라는 것은 분명히 물리적 세계에 속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발언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별개의 실체라면 이 두 가지는 설명 못하죠. 정신 물질 이론론에 문제가 있어 요즘엔 철학이나 과학에서 유물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유물론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유물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의식과 지향성 문제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과 지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 유물론은 그 의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의식이 뭔지 그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양자역학의 관찰자가만이 의식을 가진 존재를 한다면 우리는 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말해야겠네요. 왜냐하면 확률파인 대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관찰자가 보니까 물질이 됐다 그런다면 그 물질도 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의식이란 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깨어있을 때는 무언가를 항상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습니다. 즉 주관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총칭하여서 우리가 의식을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관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남의 의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망치로 내 손가락을 맞았을 때 내가 아프니까 그 통증을 내가 느끼는데 상대방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내가 유추해서 상대방도 아프겠지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느끼는 그 느낌 자체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박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우리가 박쥐의 신경 작동을 다 안다 하더라도 박쥐가 박쥐 입장에 산다는 것은 박쥐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게 의식의 특징입니다. 주관성. 그러니까 지향성은 뭐라는 것이냐면 의식이라는 건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의식한다면 뭘 의식하느냐 이것이죠. 의식은 고립되지 않고 항상 늘 무언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하는데 물질에는 그런 지향성이 없죠. 그러니까 유물론에서는 의식과 지향성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각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관적인 경험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통증을 느낄 때 그 느낌은 느끼는 자만이 알 수 있고, 또 푸른색을 보더라도 내가 느끼는 그 푸른색에 대한 느낌과 상대방이 느끼는 건 다르잖아요.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에서 주관적인 느낌을 느낄 뿐 남이 느끼는 것을 내가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박쥐가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말했는데 그건 토마스 네이글이 이렇게 말한 거죠.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박쥐의 신경생리에 관해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박쥐 입장에서 보면 박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 박지만이 알 뿐이지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 것이라는 것이 이 의식의 주관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정신과 물질은 분명히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유물론이 옳다 하더라도 속성은 다르거든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에서 속성 이론론이 나오는 겁니다. 속성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종류의 실체는 없다. 그러니까 유물론을 지지하는 거죠. 그렇지만 두 종류의 속성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속성 이론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속성 이론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적 현상이 두뇌 과정에서 생긴다 해도 어떻게 의식이 신체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또 물리 세계 내에서 무엇인가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지를 설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물질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정신과 물질이란 두 가지 실체가 있다 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물질과 의식에 관한 이론은 그 어느 것도 물질과 의식의 본질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범신론에 관심을 갖는 거죠. 지금 현재 최첨단을 걷는 그 신경과학자도 범신론에 관심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크리스토퍼 코어라는 사람인데 한번 범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의식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견해가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은 모든 것이 어떠한 형태의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범신론이란 말 자체는 16세기 플라토니즘 철학자 프란체스코 파트리치가 만든 용어이지만 범신론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갑니다. 소위 사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말해서 사물의 근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최초의 철학자로 알려진 달레스는 모든 것은 신으로 갖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으로 갖춰져 있다는 말은 모든 것에 신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죠. 플라톤은 그에 쳐서 티마요에서 세상 모든 것은 영혼과 지성을 부여받고 있으며 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범신론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범신론에서는 모든 것이 영혼이 들어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과 동의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발음도 그렇고 또 뜻도 그런데 범신론이라는 말과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범신론인데 저는 여기 범신론과 범신론을 지금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함께 어쨌든 세상 만물에 뭔가 물질적이 아닌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그냥 범신론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범신론도 제가 말씀드린 범신론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범신론을 주장하거나 범신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식의 이론을 제기하는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그 통합정보 이론을 만든 줄리오 토토니는 자기가 범신론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이론 자체는 범신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정보 이론에 의하면 어느 시스템이든지 정보를 통합한다면 그런 시스템은 모두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AI는 물론 있고 우주 자체도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만 정보 연결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통합정보 이론에서는 정보가 통합된다면 의식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연결의 통합성에 따라서 의식의 양을 계량하는 것을 줄리오 토토니는 파이라고 불렀는데 파이 값이 또 많은 값을 가지면은 정보 연결의 통합성이 큰 거고 적으면 적을 뿐이지 어쨌든 이 세상 모든 물리 시스템은 정보의 그 통합이 있으면은 그 의식이 있다고 보니까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신경과학자로서 아주 의식이라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그 등장하는 사람이 이 크리스토퍼 코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식이라는 책을 저자했습니다. 그 책 251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유기 생명체든 인공물이든 고대 동물기에서 최신 실리콘에서 만들어진 것이든 두 발로 걷는 것이든 날개로 날아다니는 것이든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든 상관없이 분화되고 통합된 두 정보 상태를 모두 지닌다면 그것은 내면적 관점을 가진 시스템이 될 것이다. 여기서 분화되고 통합된 정보에서 분화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위 통합정보 이론에서 말하는 풍부한 정보량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말해서 이들의 현상적 경험에 연결된 복잡도와 차원의 수는 매우 차이가 나겠지만
각각은 고유한 결정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지금 쭉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유기 생명체든 인공물이든 뭐 두 발로 걷든 네 발로 걷든 그것들이 다 복잡도와 그 차원의 수는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의식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코어가 주장하는 것은 물리적 체계라면 무엇이나 의식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홀이나 모래더미나 접시 안에 분리된 신경세포들 그것들은 정보의 통합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체계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배선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어는 범신론이 세 가지 이유, 소위 생물학적, 형이상학적 그리고 계산적 이유 때문에 우주에 대한 가장 만족스러운 설명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깨달았다고 해서 옳다는 건 아니고 뛰어난 신경과학자가 이런 말 하니까 우리가 참고로 좀 들어보는 건 거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의식이란 말을 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철학자죠. 이건 제 14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식 또는 감각질이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물리학에서는 물리계를 기술할 때 물리적 우주를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간, 시간, 질량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운동량, 에너지 등의 물리량 등 이런 기본 요소부터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들 근본적인 구성 요소로부터 뉴턴력학은 천체 운동에서부터 지상에 있는 물체들의 운동을 거의 완벽히 기술했습니다. 공간, 시간, 물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자기 현상이 발견됐을 때, 이거 지금 차머스의 얘기인데, 뉴턴력학은 그걸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 현상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어떤 요소를 우리가 알고 그 개념을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전하입니다. 전기량.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는 전하의 개념이 뉴턴력학에 없었기 때문에 뉴턴력학은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물리적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전하의 개념을 도입하고 전자기 현상에 대한 새로운 물리 법칙이 나오자 고전 물리학은 뉴턴력학과 맥스웰 전자기로서 물리적 우주를 완벽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기본 요소가 뭔가를 알아서 그것만 적절히 놓으면은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차머스는 의식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에 관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차머스는 의식을 기존의 물리적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공간, 시간, 물질, 전하로 설명하셨다면 의식 그 자체를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상정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가 공간, 시간, 물질, 전하만 갖고 노니까 의식은 설명 못하고 물질만 하니까 의식을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니까 하나 넣어서 공간, 시간, 물질, 전하, 의식을 기본 요소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학문을 만들자 하고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우주의 구성 요소로 삼는 것은 정신물질 이원론과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리적 우주를 기술하기 위해서 도입한 공간, 시간, 질량, 전하는 실체가 아니고 물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또 물리량을 결정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그 물리량은 대상에 따라 변하죠. 우리가 사람의 키를 180cm 할 때 키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의식도 그런 개념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왜 범신론을 주장할까요? 거기에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거기에는 철학자 필리코프가 잘 설명을 들어서 제가 그 필리코프의 견해를 빌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범신론은 미신처럼 들리고 유치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일부이긴 하지만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범신론을 주장하거나 그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할까요? 또 더군다나 제가 불교를 과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불교 아카데미 강의를 하면서 미신처럼 보이는 범신론을 여러분들 소개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필리코프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2020년 3월달 필리코프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기자 가레스 쿡과 대담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범신론은 물리학이 물질이란 무엇인가에 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물리학이 물질이 무엇인지를 설명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 양자에서 봤지만 확률파라고만 하고 관찰력 관찰하면 입장을 했지 물질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코프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과학 철학자들은 물리학의 그 풍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한 것일 뿐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답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실 물리학은 물질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대한 학문이지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은 물질의 질량과 전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두 성질은 인력, 철력, 관성력 등 물질의 행동을 완벽하게 정의하지만 철학자들이 물질이 고유한 본질이라고 부르는 곧 물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죠. 질량이 있다고 해서 물질이 뭔가를 우리가 아니면 아니잖아요. 과학혁명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갈릴레오가 새로운 과학의 도구로 수학을 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필립 코프는 보는데 동의합니다. 뭐냐면 새로운 과학은 그 수학을 동의했다면 양으로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물리학의 모든 개념은 반드시 물리학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학에 나오는 개념은 물리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건 없어요. 그 측정할 수 없으면은 그건 물리학적 개념이 아니죠. 사랑과 기쁨 이건 물리학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물리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필립 코프는 말하기를 의식을 물리학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학적인 양으로. 의식은 전적으로 질과 관련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필립의 생각입니다. 붉은색에 대한 경험, 꽃의 향기, 그 다음에 민트 입맛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질적 느낌은 물리학에 사용하는 수학을 표시하는 양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식을 기술하려면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립 코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이죠. 범심론자들은 이 구멍에 바로 의식이 들어가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범심론자들에게 의식은 물질의 고유한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직 물질만이 존재할 뿐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영적인 현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코프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의식을 물질 세계로 끌어오게 되면은 물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묘사됩니다. 존재하는 건 물질인데 물질을 외부의 관찰을 통해서 물질 행동을 묘사하려면은 그것이 물리학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의 관찰이라는 것은 소위 의식 형태를 띠는 자연의 고유한 특성이 된다고 필립 코프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존재하는 건 뭐냐 할 때 물질만 있다고 하면 되죠. 왜냐하면 물질을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물질이 되는 거고 내부에서 볼 때는 의식을 띠게 되니까 그러니까 물질과 의식 둘 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물질과는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울 정도로 단순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이건 지금 코프의 말인데 의식을 과학의 세계관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사실과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외부의 관찰 결과를 결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범심론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말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범심론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의식의 과학에는 본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바로 의식은 관찰 불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전자 하나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자의 내부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머릿속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들의 감정이나 경험을 알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필립 코프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의식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의식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들에게 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경험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당신이 지금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과학자라면 당신의 머릿속을 영상장치로 보면서 당신이 어떤 느낌이나 경험을 말할 때 어느 신경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학자들은 특정한 뇌 영역의 활동을 특정한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주관적인 느낌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뇌의 각 부위와 배고픔, 시각적 경험, 즐거움, 고통, 불안 등의 연관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뇌신경과. 그건 매우 중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이 자체는 의식의 이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의 과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밝히려는 하는 것은 왜 그러한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두뇌가 이러이러한 상태로 활성화되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 연관관계를 설명을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시상하부가 배고픔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왜 시상하부가 배고픔과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우리는 검증 불가능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관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립 코프의 생각은 의식은 철학의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말씀드린 예는 우리가 의식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과 철학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과학은 뇌의 활동과 경험사의 관계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철학적 이론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이 필립 코프는 여러 조건을 만족한 유일한 이론이 범신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필립 코프는 의식은 관찰할 수 없고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고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의식에 관해서 가장 잘 느끼고 관찰하는 방법은 명상이나 참선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도 사실 내가 모르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은 명상이나 참선이 아닐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경과 통합 정보 이론을 통해서 의식에 관한 연구 방법을 살펴봤고 의식 이론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범신론에 주목한다는 것을 필립 코프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식사상도 일종의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뜻에서 범신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주의식과 유식사상을 살펴보겠지만 뇌 없이도 생각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다음 20강에서는 뇌가 없는 식물이나 균류의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주의식과 유식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